제가 개인적으로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소리를 좀 크게 못 내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못 들은 채 하면은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화폐 시간 가치라고 돼 있는데요. 오늘 이게 제목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표현을 싫어해서 제목에선 뺐어요. 그냥 기초.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인데, 이쪽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나요? 여기를? 두 분만 처음 듣고 나머지는 다 들으셨다는 얘기군요. 그래요. 여기서는 개념하고 개수하고 역수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쵸? 자, 이 화폐 시간 가치 개수에 나오는 거는요, 만약에 투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현금 수입하고요,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했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성의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성에다가 위험성의 개념도 반영을 해요.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산정할 때 시간에 대한 것과 위험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수익률을 산정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앞에서 이제 언급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1,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네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아니, 그때는 우리가 조건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담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시장 이자율을 봐야죠. 시장 이자율이 10%면 일단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0에 10%면 1100인데 1200이니까 그 다음에 기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내에 지급한다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후에 발생하는 흐름이라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이자율 계산이 다 복리 계산인 거예요. 우리가 단리로 계산하면 이자가 원금에 대해서 한 번만 지급이 되잖아요.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리로 계산하면 2년 차도 100만 원이죠. 원금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한 번만 붙으니까.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여기 하면은 이게 110만 원 나오잖아요. 그 두 개 합하면은 1210만 원이죠.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1200만 원의 수익이 주어질 때는 투자할 수가 없죠. 1210만 원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가치에다가 이걸 우리가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개수를 곱하면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을 때 여기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은 이제 원금을 지칭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금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얘들을 1로 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앞에 있는 숫자는 다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앞에 있는 숫자는. 얘가 1000이 돼도 이제 1000만 원 나오죠. 1억이 돼도 1억이 나오죠. 그래서 1은 원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R은 이자율을, N은 기간을 명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얘네 이제 그 계산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 가시면 208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를 구하는 게 자본환원 개수가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도 있죠.
얘네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 구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줄여서 내가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무슨 가치 구하는 거다. 미래가치 구하는 거고 얘는 그냥 현가계수라고 얘기하는데 현재가치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미래가치, 현재가치 구할 때 얘네들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래가치 구하고 얘가 현재가치 구하는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출제자들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하나 이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불은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데 여기 연금이라고 있죠. 연금 개념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를 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농업시대 때는요, 수익이 1년에 한 번 나왔죠. 가을에 추수 끝날 때.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흐름이 달라졌죠. 월급도 있고 주급도 있고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이라는 개념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금을 표시할 때는 앞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기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서 매년 또는 매월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연금 개념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매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매년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했을 때 매년 나오죠. 매년 100만 원씩이니까 같은 금액이 반복으로 표시되잖아요. 예, 이렇게 반복적인 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예, 연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감채기금이라고 있죠. 감채기금은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간평에도 얘가 다시 나오니까. 지난번 우리가 간평 한번 해봤었죠. 예. 거기서는 우리가 자본회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안 해드렸으니까 이걸 해야지 나중에 간평에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간평 수업했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투자론 파트를 안 했었잖아요. 일단 간평을 한 번도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얘부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도 여러분들은 남편이에요. 어느 학원에 엊그저께 갔더니 거기는 2달을 통으로 쉬어가지고 지금 뭐 거기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간평부터 해줬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6개의 개수예요. 그죠? 근데 이 개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마이너스의 의미가 이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분수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얘 자체를 뭐로? 분수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사칙 연산도 애들이 조금 버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언제 분수로 바꾸고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실상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등비수열을 우리가 또 정리하려고 그러면 요 옆에 수학의 기초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은 트레이닝 시켜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언제 이걸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아, 이거 안 물어본다니까 즐거워하시는군요. 그래요. 대신에 개수를 놓고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개수를 놓고. 자,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계산은 아니지만. 일단 얘네가 쓰임새를 보게 되면 얘는 뭐 구할 때 써요? 얘를 대입을 해서 얘를 반영해서 뭐를 우리가 구할 때 쓴다. 잔금 비율 있죠. 미상환 대출 잔액 있죠. 네, 이거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써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는 뭐 할 때 또 쓰냐면요.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가 있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기간 머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뭐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공항을 통해서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걔들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때 이태원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외국인이 많이 밀집된 데서 개업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히려 걔들이 이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역수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이거. 왜 금융에 가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있죠? 예? 거기서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그렇죠? 이건 자주 물어봐요. 지문성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채기금이 있죠? 얘는 뭐 구할 때 쓴다? 얘는 주택연금 구할 때 써요. 주택연금 아시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자금을 갖다가, 그렇죠? 대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급받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미래가치를 구할 때 보면 아까 1이라는 게 원금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미래가치를 구할 때는 원금을 표시하는 1이 뒤로 빠져나가 있어요. 근데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애들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라는 거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이 현금 흐름을 미리 땡겨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기간 앞에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붙은 애들은 다 뭐예요? 현재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물어볼 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개수가 뭐냐 그랬고 이 개수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6개잖아요. 그러면은 5개 오지선다니까 2개, 3개 비율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 2개, 3개 비율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들어간 애가 2개가 있을 거고 안 들어간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들어간 애들은 다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간 애들 2개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연금을 구할 때는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다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개수가. 그러니까 걔의 역수니까 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수를 가지고도 정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수도 알아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가 뭐가 된다? 역수. 얘하고 역수예요. 얘하고 역수가 돼요. 그죠? 좀 이따 이제 역수관계 수식을 우리가 이제 놓고 구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수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것도 출제를 잘 해주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면은 이렇게는 순서를 잡아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정이 안 되시는 분은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썹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얘네가 역수잖아요. 근데 이모티콘 그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 있죠. 그 밑에 애들이 이렇게 역수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역수 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네들 계산할 때 먼저 일시불에 대한
자, 우리가 이제 그 분수의 식을 표현을 할 때 보면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죠? 분모는 값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 개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가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미래 가치를.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가치를 줘요? 현재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1억 원에 3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주겠죠. 그럼 무슨 가치를 준 상태에서 현재 가치를 준 상태에서 이 개수를 곱하면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미래 가치를.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수 앞에 있는 애는 얘를 구하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이렇게 분자로 가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가치를 줘요? 미래 가치를. 3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 가치를 준 상태에서 이 개수를 곱하면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를. 그러면 지금 공식을 보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둘이 역수라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보면.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있죠. 식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개수 앞에 있는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를 제시해 준다? 연금을 줘요. 그러면 이 개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년 동안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지급받는다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매 기간에 뭐는 아냐면 연금이 있죠. 이 금액은 아는데 이 금액의 합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합계를 구하는 것이 연금의 내가 개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연금의 합계. 그것을 구하는 것을 연금의 내가 개수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하고 역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책 개수죠. 얘도 근래는 잘 나와요. 그러면 얘는 개수 앞에 있는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책임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죠. 그러니까 적립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 뭐를 구하고자 하냐면 연금이고요. 연금이 바로 뭐다? 이게 적립액이에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줘요. 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요. (3년) 후에 이 돈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3,930만 원을 언제 갚기로 하고 3년 후에. 그럼 우리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 기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는지 이 적립금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얘하고 지금 반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를 알아요? 매 기간에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돈의 합을 모르는 건데 얘는 이 합계는 알잖아요. 이 돈의 분할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게 감책임 개수의 사고예요. 근데 이 감책임에서는 조금 더 알으셔야 되는 게 나중에 간평에서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건은 뭐냐면 만약에 매 기간에 적립해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1,000만 원을 3년 모아도 얘가 안 나오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면 내가 1년에 적립한 1,000만 원을 갖다가 이 논리가 이제 성립하는 거야. n이 전체 기간이에요. 3에서 2를 빼면 얼마 남아요? 2가 남죠.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한 2년간의 운영이자, 이 1,0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운영이자를 합쳐서 이걸 맞춰가는 방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기간의 적립액과 그걸 외부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합쳐서 기간 말에 일정한 금액을 만드는 논리가 감채기금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상환기금법의 논리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들은 뭐를 구하는 개념이고 총액을,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 분할금을 구할 때 쓰는 게 감책인 개수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도 지금 보면은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서로 역수라는 거예요. 여기 개수도 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분모 분자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수 앞에 있는 얘를 구하고자 함이죠. 그러면 얘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연금을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년퇴직을 한 이래로요. 향후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나는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불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무슨 가치? 이 돈들에 대한 현재 가치 있죠. 합계.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금이라는 것도 총액 구한다고 그랬죠. 연금의 합계. 이거를 구하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논리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저당상수예요. 그럼 얘는 이 상수 앞에 있는 저당이 있죠. 이게 돈을 빌리면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이 있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원리금이에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기한은 20년이고요. 빌린 돈이 1억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20년 안에 우리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년의 기간 중에 1억이라는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우리가 상환을 해야지 얘를 20년의 기간 중에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한 분할금이 있죠. 할부금을 계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저당상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총액 구하는 거죠. 얘는 그 총액을 나눈 금액을 구하는 거죠. 얘도 역시 총액 구하는 거죠. 총액을 나눈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은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보면은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역수라는 거예요. 역수.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208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예, 그림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 대한 표현이 그냥 111 되어 있고 이제 퀘션 마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본 원리는 어떤 건지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거기 209페이지에 가면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개념 나와 있죠. 예, 개념을 일단 밑줄은 쳐야 돼요. 그리고 뒤 밑에 가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개념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도 다 문제를 줘요, 안 줘요? 연금을 보시면 매년 1원씩 이렇게 돼 있죠.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매년 1원씩 연금을 이젤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원리금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이잖아요, 총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현재 가치 개수에 대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위에 210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감책인 개수에 대한 것도 있죠. 예, 그것도 밑줄 쳐야 돼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나오죠. N년 후에 1원. 그렇죠? 매기간 불입해야 될 적립금의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개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럼 옆에 211쪽에 가면은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연금의 현가계수란 할인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기 말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하는 액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합계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당상수는
거기 나와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 말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니까 원리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할 때 쓰는 것이 저당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인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 여기서 나중에 조금씩 우리가 플러스를 해드리더라도 조금씩은 정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211쪽의 하단에 가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시험 지문에 두 번, 오래전에 한 번 나오고요. 26회 때 한 번 등장했는데 잔금 비율은요, 상환 비율을 알 수 있을 때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상환 비율이 만약에 30%란 얘기는 잔금 비율이 70%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상환 비율은 잔금 비율을 알 수 있으면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잔금 비율이 70%란 얘기는 갚은 게 얼마란 얘기야? 30%죠.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1이 나오죠. 이게 대출 원금이란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만 나온 거예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플러스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거기 213페이지에 가시면 문제 1번이 있죠.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가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다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네? 연금의 현가 개수. 이거 구할 때 쓴다고. 네. 4번 지문을 보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때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백을 계산하는 데 쓴다고 돼 있죠. 원리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역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갔더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라고 해놨잖아요.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하고 현가는 역수다.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하고 연금의 현가도 역수다. 이렇게 유도한 건데 그게 틀린 답이죠. 연금의 내가 개수는 뭐하고 역수예요? 감책인 개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역수관계를 내가 알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밑에 2번 있죠? 2번. 자, 이거는 26회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연금의 미래가치를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무슨 방식을?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계산은 다 무슨 계산이다? 복리 계산인 거야.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을 때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쓸 수 있어요? 저당상수를. 그러니까 얘는 꾸준히 나오는 애니까 그래서 기억해달라는 거고. 맞아. 5번에 보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자, 거기 4번 지문에 대한 거를 그걸 이렇게 밑줄 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당상수의 역수를 쓸 수 있다고 해놨어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그렇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요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수관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주택구입,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연금의 미래가치가.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적금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쓸 때 감책인 개수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N년 후에 1원. 그죠? 미래가치잖아요. 미래가치. N년 후에 1원. 근데 여기 그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는 총액 구한다고 그랬어요? 할부금 구한다고 그랬어요? 연금 들어가면. 총액 구하는 거잖아요, 총액. 근데 여기는 지금 구하는 게 할부금 구하는 논리잖아요.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할부금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연금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총액을 구하는 표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역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쓴다는 것 정도만 구별할 수 있어도 웬만한 것들은 논리상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처음은 표현이 낯설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생략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쪽에 다 지금 처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강의하는데 이게 한 3번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3번째 돌아가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호흡이 다 맞춰봤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게 처음 하는 데들은 지금 상당히 바빠요. 그러니까 입문하고 기초과정을 다 생략을 했고 기본에서도 지금 넘어가가지고 막 정리해야 되니까 선생도 바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5, 6월 달이 되면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데도 있고 기본서로 수업하는 데도 있고 다양히 있는데 5, 6월 과정이 끝나면 문제집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 6월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15쪽에 가면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예, 별표해야 돼요. 별표. 근데 뭐 워낙 여러분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단지 이제 로테이션으로 학원에 나오는 게 조금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아니, 이게 저녁반에도 그 보면은 매번 나오지는 않고요. 몇 분은 하여간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몇 분은. 그러면은 들은 게 있어야지 나중에 반복 효과가 날 텐데 좀 걱정이란 얘기죠. 하여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원래 신설학원은 합격률이 높은 게 이쪽 중개사 학원의 전통이에요, 전통. 신설학원들이 대부분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응시한다 그러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한 60, 70%는 동차되고 그 다음에 1차 합격한 사람들도 그 중에 또 한 뭐 10대 명 있고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만 봐도 전통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예?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다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세종시가 뭐 살기 좋다면서요. 네? 세종시가 삶의 질이 제일 좋은 도시야. 근데 그 밑에 뭐 하나 부재가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단 중개사 시험은 예외인 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또 세종 시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요. 우리가 투자자를 보게 되면요. 지분 투자자가 있고요. 저당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투자자 얘기하고요. 저당 투자자는 이제 금융기관 아시죠? 대출해주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뭐 신탁사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지분 투자자는요, 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지분 수익이 두 가지예요. 운영 수익이 있고, 네, 매각 수익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부동산이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수명이 50년짜리라고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전체 기간을 다 투자 운영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한 5년 정도만 보유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팔아버린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5년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운영 수익과 5년 후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각 수익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 217페이지에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영업수지가 바로 이걸 측정하기 위한 거겠죠. 운영수익. 지분복귀액이 뭐? 매각수익.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얘예요.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 또는 영업 수지의 계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얘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뭐냐면요. 거기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계산하는 게 뭐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가능 총소득이 있을 때요.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가능 총소득이라고도 나올 때가 있고요. 가능 조소득이라고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시면 potential gross라고 돼 있죠. 예, 영문의 gross를 이용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해 준 거예요. 근데 이 그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로스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실제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공제할 게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다 내 주머니로 도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번역한 사람은 그로스의 의미를 담아서 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또 다른 부동산 학자는 이걸 조라고 번역한 거는 이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달을 수확하죠. 근데 나달 상태에서는 밥을 못 지어 먹어요. 도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득으로부터 깎아낼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학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달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출제할 때도 조소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총소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생을 째려보면 곤란한 거예요. 선생이 이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구하는데 얘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 임대 부동산이 있는데 룸이 20개가 있어요. 근데 룸당 연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겠어요? 2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 이 총소득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얘기를 해요. 공실이 전혀 없이 100%가 점유됐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 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예.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도 공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계산을 할 때 뭐를 감안한 공실을 감안한 상태의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통상 공실에 대한 그 대가로서 한 10% 정도 줘요. 그럼 2억에 10%면 얼마겠어요? 2천이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된다. 기타 소득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기타 소득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타 소득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 주차비를 받든가 아니면은 자판기 설치해서 수익을 내든가.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으면은 임대주택 지하에 가면은 코인식 세탁룸이 있어요. 동전 집어넣고 왜 돌리는 것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길거리에 있던데 이제 그런 수익에 대한 거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만약에 예를 줬을 때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2천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를 반영한 총수익 개념일 때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2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반영 안 해주면 얘가 1억 8천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빼야 된다고요. 영업 경비를 뺄 때 영업 경비를 만약에 유효 총소득의 35%라고 그러면 2억이면은 35%가 계산이 가능한데 이게 1억 8천이면 35%가 암산으로 바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럼 계산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얘는 생략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억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경비를 공제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 경비 안에는 경비에 포함시켜서 공제해야 될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존재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네? 이거 네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공이 뭐예요? 공실. 여기서 이미 반영했는데 여기서 경비로 공제하면 이중으로 공제하는 거잖아요. 부가 뭐겠어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는 소는 뭐겠어요? 소득세. 그렇죠? 이거는 감가상각비. 세금 계산할 때 한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네 가지예요.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개론 공부한 소감이 어떠냐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 이거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 두시면 되고.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경비를 줬을 때 만약에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0%를 줬어요. 그죠? 그럼 2억에 30%면 얼마야? 6천이죠. 그러면 얘를 공제하고 나온 게 뭐다? 네, 순영업소득이 돼요. 이게 이제 순수익이고요. 그러면 얘가 1억 4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요 부동산이 이게 10억의 부동산이죠. 10억짜리. 요 중에 농협으로부터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율 5%, 기간 10년. 단 조건은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갑은 여기다가 4억을 투자했어요. 자, 이 조건이라고 그러면 6억에 5%면은 3천이죠. 만기 상환이니까 대출 기간 중에 원금 상환은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주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3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공제해 주면 남는 게 뭐가 나온다?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빼고 나오면은 남는 게 얼마야? 1억 1천 나오겠죠. 여기서 뭐를 공제해 줘요? 영업 소득세를 공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업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있죠. 그게 217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공식이 주어져 있죠. 자, 두 가지가 주어져 있을 때요. 순영업소득 밑에 보면은 플러스 대체 충당금이 있고 옆에 세전 현금 흐름 밑에도 대체 충당금이 있죠. 예, 이거는 대부분 출제자들이 생략을 해요. 안 쓴다고요. 걔는 과세 대상 소득에 당연히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낡고 오래됐는데 저거를 새 거로 바꿔주게 되면 건물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저런 데 들어간 비용은 과세당 소득에 포함을 시켜버린다고요. 가치의 변화를 유도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출제자들이 왜 빼냐면 주로 이쪽으로 공식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전부 이거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대체 충당금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계산할 때 복잡하잖아요. 암산할 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걔를 빼버리고 얘로만 준 거예요. 단 여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원금 상환부는 경비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지분 투자자의 그 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상환한 것만큼. 그래서 원금 상환부는 경비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계산하나 얘로 계산하나 이건 똑같아요. 소득세는. 지금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1,0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가 2천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1억 4천에서 3천 빼는 거죠. 그럼 과세소득이 얼마가 돼요? 1억 1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세율이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1,1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주면 돼요? 1,100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이 있죠. 그러면 얘가 9,9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로 가셔서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야? 1억 1,000이잖아요. 1,000인데 우리가 아까 얘가 3,000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자를 1,000이라고 줬으니까 나머지 2,000이 원금 상환분이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2,000이니까 1억 1,000에다가 2,000 더하면 1억 3,000이죠. 1억 3,000에서 2,000 빼면 그럼 또 1억 1,000이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나 이걸로 구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거 우리가 이자만 내는 거다고 했는데 요거 세금 계산할 때는 저게 원리금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공제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똑같겠죠. 뭐로 구하나.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까지 해드리냐면 출제자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내다 보면 한 번쯤은 변화를 줘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는데 순영업소득만 계속해서 순위감을 죽어라고 외우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지분복귀의 계산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분복귀액을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요. 제일 먼저 매도 가격을 추정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매도 가격이라는 건요. 예상 가격이에요. 5년 후에 판단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에 팔릴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익환원법에 가면 직접 환원법을 써서 이걸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정을 10억에 판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매도 경비를 빼요. 뭐 중개사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2천만 원 뺐으면 남는 게 뭐가 나오냐면 순매도액 나오겠죠. 여기서 뭐를 공제하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죠. 이거 구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가시에서 배웠던 연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네, 써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빌린 게 6억이잖아요. 근데 만기 상환 저당 조건으로 빌렸으니까 갚은 게 없으니까 6억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세전 지분복귀에. 그럼 얘가 3억 8천 나오겠죠. 여기서 뭐를 공제한다?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근데 지금 취득이 10억이고 처분이 10억이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제로로 보고 그럼 남는 게 세후 지분복귀액. 그럼 얘가 3억 8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구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인기법을 썼을 때 이걸 다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나중에 얘들을 섞어서 지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념하면 돼요. 틀림없이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준다고요. 1번에 유효총수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영업소득이.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에다가 세전현금흐름에다가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얘도 어디선가 다 들어봤고 얘에서 어디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또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거 도경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순미라고 나오죠. 그럼 사람 이름이죠. 네. 여기 아버지가 전본우 씨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가로놓기도 내요. 나왔던 선례가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렇게 가공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오같이.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가공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요게 사람 이름이에요. 유영순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가공은 이제 백범 김구같이 이제 아오같이 보면 되고 가공 유영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거기에 부친이 있죠. 네, 부친이 여기는 전영후 씨예요. 이렇게. 여기는 전영후, 여기는 전본우예요. 여기는 자본이득세니까. 가로놓기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얘가 한 3번 출제했고, 가로놓기로. 얘는 한 번 나왔고요. 한 번. 그러니까 구별은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럴 때 거기 219쪽이 있죠. 거기 문제 1번이 있죠. 네. 거기 가로놓기 있잖아요. 임대단위당 연간 예상임대료에다가 임대단위수 곱해서 나온 게 가능 총소득이죠. 거기서 공실불량비세 빼고 기타 소득 더해서 나온 게 뭐예요? 유효 총소득. 거기서 영업경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 이게 가로놓기로 낸 적도 있어요. 이게 한 3번째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것들도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24페이지에 가면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거기 가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요즘은 이제 주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걔네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할인 기법이라는데요. 자, 이 조건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능 총소득이 있죠. 여기 유효 총소득이 있죠. 여기 순영업 소득이 있죠. 여기서 발생한 이 수익이 있죠.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의 4억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은행 것까지 같이. 즉 4억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얘네는 전부 다 총 투자액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에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과. 나중에 식을 맞출 때 여기는 다 이 총 투자액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익에서 우리는 누가 서로 나눠 가져야 돼요. 농협하고 갑이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누구에게? 저당 투자자에게. 요거 지불한 것서부터 요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 있죠. 이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가 들어가 있으면 다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무슨 투자액이다?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시험에 내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 여기 현금 흐름을 분석하죠. 이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세후. 얘 기준이라고요. 얘들. 세후. 그러면 세후를 기준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우리가 현금을 뭘 한다고 그래요? 유출한다고 그러죠. 이 유출이라는 것이 이게 지분 투자액 얘기예요. 그렇죠? 왜 지분 투자액을 쓰냐면 이걸 기초하니까 세후를.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4억을 썼잖아요. 저기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죠. 그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이에 매기간 지금 9,900씩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 9,900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 구했으니까. 얘가 5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됐을 때는요, 이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둘을 찾아봐도 없잖아요. 요거는 안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년 후에 얘를 파는데 1년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있죠. 그럼 이때 판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중에도 운영 수익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들은 미래 수익이잖아요. 그 무슨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그러면 자, 이제 몇 분은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얘는 같은 금액이 지금 반복적으로 표시되죠. 그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9,900이라는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자율 알프로 기간 5년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면 얘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지금 금액이 한 번만 표시가 되죠. 얘는 여기에다가 일시불에 대한 현가계수 있죠. 이거를 곱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값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합한 게 유입이에요. 현금 유입. 그래서 유입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유출하고 비교해서 유입이 유출보다 크면 투자하겠다는 판단이 그게 할인기법의 사고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를 계산하라고? 순현가를 계산하라고. 요령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요령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는 통상 뭐 인문이라든가 기초할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기본 할 때 그냥 한 번에 쭉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요런 과정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현금 흐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 정도 하시고요. 얘는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먼저 뒤에 할 거고요. 우리는 229쪽에 가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부터 하고 다음에 다시 할인기법으로 와서 할 거예요. 어림셈법에 대해서도 별표하셔야 돼요. 얘도 매년 출제가 돼요. 어림셈법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정리하시죠.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지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수 있으니까.